안녕하세요. 패스파인더를 주로 마스터링하는 마스터 러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패스파인더가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패스파인더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고 D20 규칙이 어떤 것인지 보고 그리고 스킬 체크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전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캐릭터 메이킹까지 모두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비슷한 규칙인 D&D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는 D&D에 비해서 캐릭터가 선택할 수 있는 클래스의 종류와 아키타입이라고 불리우는 멀티클래스의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한데 섞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매력이 충분한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D&D 같은 경우에는 매번 자신의 차례가 도래했을 때 할 수 있는 액션이 많지 않은데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3액션 시스템을 채택해서 총 3개의 액션 토큰을 적군과 아군 모두가 갖게 됩니다. 각각의 차례에 이 3가지 액션을 이동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공격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어떤 조합으로 어떤 순서로 사용할지에 따라 액션의 시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전략적인 전투와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D&D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성장 곡선이 조금 체감되는 편이에요. 패스파인더는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주사위 보정치에 본인의 레벨 굴림값만큼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사위를 한 번씩 굴릴 때마다 바로바로 캐릭터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고 스펠캐스터 직군도 마찬가지로 업캐스팅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나의 캔트립, 즉 기본 평타가 조금씩 강력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D&D도 다양한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패스파인더는 그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아이템과 다양한 무기들, 장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능적으로 보면 사실 거의 성능은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아이템 종류 그리고 내 캐릭터의 배경 설정, 직업에 잘 맞는 아이템을 사용함으로써 캐릭터에게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나만의 무기를 빌드해 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패스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나리오의 호흡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마치 다 같이 장편 소설을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시나리오의 몰입도가 길게 되고 마찬가지로 길이도 길어지게 됩니다. 패스파인더는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편인데요. 복잡한 규칙을 플레이어가 모두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 없이 FVTT라는 툴을 사용해서 자동화 매크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단점이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패스파인더 시스템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설명해주는 GM이나 운영하는 GM도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이 타임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레이 타임이 길고 그리고 시나리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편 한 편의 시나리오를 클리어하는데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를 하게 됩니다. TRPG가 최근 단편 위주로 많이 돌아가게 되고 장기로 하는 팀들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이런 긴 플레이 타임은 패스파인더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D에 비해서 패스파인더는 규칙이 훨씬 복잡하고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D에서 저는 저 몬스터를 뚫고 지나갈게요. 아니면은 저쪽으로 뭔가 무기를 던질게요. 라고 선언을 하면 GM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결정하는 데 비해서 패스파인더는 어떤 상황에 어떤 굴림을 통해서 해당하는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규칙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깐깐하게 규칙을 따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 동시에 읽어야 할 규칙서의 분량과 숙제해야 할 규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패스파인더와 같은 D20 게임에서 주사위와 기술 체크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든 것은 20면체 주사위에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20면체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의 결과값이 무엇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요. 그것이 첫 번째 있는 주사위 굴림입니다. 주사위를 굴리고 나면은 옆에 능력 보정치를 붙여요. 캐릭터가 근력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굴림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력이나 민첩 같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보정치를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양한 보너스를 붙여요. 옆에 클레릭이 있어서 클레릭이 축복을 걸어줄 수도 있고요. 바드가 있어서 바드가 연주를 해줄 수도 있고 아이템 자체에 룬이 박혀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아이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너스를 더해요.
반대로 페널티가 있으면 페널티도 제외합니다. 적군에게 포위당해서 무기를 쓰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요. 좁은 골목에서 기다란 장대 무기를 휘두르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GM이 상황 페널티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쓰려고 하는 무기가 부서지거나 망가진 상태라 아이템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보너스를 더하고 페널티를 제한 다음에 마지막 나온 최종 값을 결과값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온 결과값이 본인이 목표로 하는 DC, 즉 Difficulty Class라고 하는 목표로 하는 값보다 같거나 크면 성공입니다. 만약에 그 결과값에 딱 동일하지도 못한, 즉 12 우리를 목표로 했는데 10이 아니라 9가 나왔다, 그러면 실패로 취급하게 되고요. 그러한 결과값과 DC의 값의 차이가 10보다 크게 났을 경우에 대실패와 대성공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DC가 15라고 했을 때 내 굴림값이 25라면 10만큼 높았기 때문에 대성공입니다. 반대로 결과값이 5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대실패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20면체 주사위 게임에서는 보통 20을 굴리거나 1을 굴리면 페널티나 또는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20면체에서 넷 20을 굴리는 경우에 결과값을 한 단계 상승시키게 됩니다. 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패 혹은 성공을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20을 굴림으로써 그 단계를 하나 올려서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1을 굴리면 결과값이 한 단계 하락하면서 실패가 대실패가 되고 성공이 실패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패스파인더가 채택하고 있는 현실성을 표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검을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 1레벨 캐릭터인 경우에 마을에 침입한 만렙짜리 드래곤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D&D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면체를 굴리면 어쨌든 공격의 기회가 한 번은 주어지게 됩니다. 크리티컬이 떴으니까요. 하지만 패스파인더에서는 이게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숙련하고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 드래곤과 나의 메꿀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주사위로 퉁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드래곤의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실패가 뜰 상황이었는데 20을 굴렸기 때문에 그래도 대실패는 아니고 실패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올리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18레벨 위저드예요. 굉장히 숙련도가 높고 여러 가지를 통달한 한 분야의 마스터인데 굉장히 간단한 작업을 할 때 1이 나왔다고 무조건 대실패가 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성공을 띄울 수 있는 작업인데 1을 띄웠기 때문에 대성공이 아니라 성공으로 취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면서 그 기술들 각각에 숙련 보너스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어요. 숙련 보너스는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 어떠한 보너스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훈련됨 이상의 등급이 됐을 때부터 숫자 2에 그리고 본인의 레벨만큼의 보정치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가 되었을 때는 4 플러스 레벨, 마스터가 됐을 땐 6, 전설적이 됐을 땐 총 8이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레벨업 할 때마다 숙련도를 올리는 게 체감이 2밖에 오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올리는 이유는 대부분 특정 피트나 아니면 제조에 대해서 선행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행동을 소모하지 않고 엎드린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게 해주는 킵업이라는 피트가 있는데, 해당하는 피트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고개의 스킬에 마스터 혹은 전문가 등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위해서 숙련 보너스를 올리게 돼요.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실제 FVTT의 화면인데요. 아미리가 경호원을 대상으로 회피 돌파라는 액션을 시도를 했어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주사위 값은 16이 나왔고 아미리의 민첩이 플러스 3, 아미리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플러스 7을 받았죠. 거기에서 이것은 훈련됨 2에 아미리의 레벨 5 플러스 5가 더해져서 플러스 7이 된 겁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 체크를 할 때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질주의 팔찌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고개 체크에 또 플러스 1을 받아요. 지금 상태가 거대한 무기 바스타드 소드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서투른 1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최종 결과값이 플러스 8이 되는 거예요. 16을 굴렸고 플러스 8이라서 최종 결과값이 24가 나왔습니다. 경호원이 가지고 있는 반사 DC는 17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해주는 GM도 있고 다 숨기는 GM도 있습니다. 경호원의 반사 DC는 17이기 때문에 플러스 7 차이로 일반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3만큼 더 보정치를 어디서 받아왔다 라고 한다면 플러스 10 차이로 대성공이 되었겠죠. 성공을 했을 경우에 얻는 혜택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대성공을 했을 경우에 얻는 혜택도 따로 있고 실패와 대실패를 했을 때 나오는 차이절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패스파인더에서 사용하는 능력과 스킬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RPG 게임에서 사용하는 총 6가지 스탯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근력과 민첩, 건강, 지능, 그리고 지혜, 매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래쪽은 각각의 스탯이 어떤 기술에 영향을 주는지를 표시해 놓은 표예요. 근력은 운동회, 민첩은 고개와 도둑질 은신, 지능은 사회학 오컬티즘 제작과 주문학, 지혜는 의학 생존, 자연학 종교학, 매력은 기만, 외교, 협박 공연에 각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내성 굴림이라는 걸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날아오는 칼을 내가 빠르게 회피하고 싶다. 그렇다면 반사 내성이겠죠. 자욱하게 깔린 독 안개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인내 내성일 겁니다. 적군이 당신에게 수면이나 혼란 같은 마법을 쓰려고 해요. 그렇다면 나의 의지로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 내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과 민첩, 지혜 스탯이 각각의 내성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지혜는 지각 굴림에 또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각은 발더스 게이트류를 해보신 분은 익숙할 만한 포착 같은 거예요. 주변에 떨어져 있는 물체나 숨겨진 물건을 발견하는 능력이고, 또한 일반적인 전투를 시작할 때 이 지각을 굴려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액션은 특정 스킬의 훈련됨 이상의 숙련을 요구합니다. 바꿔 말하면 방금 전에 아미리가 사용했던 회피 돌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고개에 훈련됨 이상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훈련되지 않아도 모든 캐릭터가 쓸 수 있는 기본 액션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볼게요. 여기 있는 것이 패스파인더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시거나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액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훈련이나 숙련이 없어도 모든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액션입니다. 어디엔가 숨어있는 대상을 지목하거나 본인이 들고 있는 방패를 올리거나 아니면 바닥에 엎드리거나 엄폐물 뒤에 숨거나 또는 지식을 떠올리거나 아군을 돕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때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동에 훈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는 밀기라든가 붙잡기 또는 무장 해제 이런 액션들을 취할 수가 있고요. 기만이나 은신, 도둑질에 숙련이 되어 있으면 물건 숨기기라든가 숨기 같은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스파인더에서 전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도 그렇고 D&D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전쟁, 워게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투가 전체 게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D&D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D&D류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패스파인더와 같은 D20 주사위 게임은 어떻게 전투를 처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투가 시작이 되면 우선권을 굴려요. 패스파인더는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행동하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보통은 지각 수치를 굴려서 정하게 돼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면체 주사위를 굴리고 더할 걸 더하고 뺄 걸 뺀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의 지각 수치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캐릭터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서 지각이 아니라 다른 기술, 본인이 은신이나 외교 등을 사용해서 우선권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GM이 결정하고 또는 플레이어가 GM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각으로 굴렸을 때는 보정치가 플러스 8밖에 되지 않지만 은신이나 외교를 굴렸을 때 플러스 12가 붙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행동하기 위해서 은신이나 외교를 굴리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GM에게 요청을 하시면 GM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매 당신의 차례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액션과 그리고 하나의 리액션 그리고 무제한도의 프리액션을 얻게 됩니다. 액션을 표시하는 마크는 옆에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 네모, 검은색 네모가 2개 있으면 이 행동을 하는데 액션이 2개가 된다는 뜻이고요. 3개가 있으면 당연히 3액션짜리 행동이란 뜻입니다. 리액션은 이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프리액션은 투명한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투 우선권의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호원이 굴립니다. 경호원은 이니셔티브를 외교로 굴린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은 몬스터나 NPC 코어 스탯 블록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GM이 경우에 따라 이 경우에는 외교로 굴리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경우 다른 스탯을 사용해서 이니셔티브를 굴릴 수도 있습니다. 경호 1의 수정치는 플러스 10이에요. 아미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냥 지각으로 우선권을 굴립니다. 예를 들어 탐험 행동 중에 스카웃 액션을 취하고 있었거나 또는 어딘가에 숨어서 기습을 노리고 있었다거나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정치가 붙겠죠. 상황 보정치가. 경호원이 이니셔티브가 단순하게 2가 더 높기 때문에 경호원이 먼저 행동하게 됩니다. 우선권을 굴릴 때는 1을 굴리거나 20을 굴렸다고 해서 어떤 보정치가 붙지는 않습니다. 이니셔티브를 굴리고 나면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 사각형 타일 하나를 5피트로 계산합니다. 각각의 타일을 이동하는 것은 모두 5피트로 계산이 되고요. 대각선으로 이동할 때는 5피트, 그 다음에 10피트, 다시 5피트, 그리고 10피트 이렇게 5피트와 10피트가 번갈아 가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프라인에서는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해야겠지만 온라인에서 게임을 할 때는 FVTT가 자동 매크로를 이용해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만 해도 이 캐릭터가 총 몇 피트 이동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리로 그러한 숫자가 나왔는지 알고 있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FVTT V12 버전 기준으로 아직 험지에 대한 자동화 매크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험지는 한 칸 이동할 때 5피트, 그리고 심한 험지로 구분될 때는 한 칸 이동에 10피트를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좌측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리니가 이동을 할 때 첫 번째는 5피트였고 두 번째 대각선은 첫 번째 대각선 이동이기 때문에 또 5피트죠. 다시 이동하려고 한다면 두 번째 대각선 이동이기 때문에 이번엔 10피트입니다. 세 번째 액션은 일반적으로는 5피트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각형이 험지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5피트에 5피트를 더해서 또 10피트를 추가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한 칸 더 가려고 하는 건 이번엔 10피트 액션이겠죠. 마찬가지로 험지이기 때문에 10피트에 5피트를 더해서 총 15피트의 이동력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니의 최종 가능한 이동력 속도가 40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15피트를 사용하게 되면 총 45피트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최대 이동 거리를 초과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는 다시 위쪽으로 이동해서 10피트만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캐릭터마다 이동력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동력 속도가 30피트다 라고 했어도 이동 액션에서 5피트만 이동하고 다음 액션으로 하면 남아있는 이동력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동 규칙이 이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당하는 남아있는 이동력은 모두 소모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두 번째는 기회 공격입니다. 일반적인 D&D나 발더스 게이트 시스템에서 기회 공격은 자주 벌어지는데요. 패스파인더는 기회 공격이 없는 게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라 흔하지 않은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회 공격이 벌어지지 않고요. 기회 공격을 하려면 파이터나 챔피언처럼 특별한 클래스 피트를 받아와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몬스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몬스터가 기회 공격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 몬스터는 기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액션 또는 조사 활동을 통해서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몬스터가 어떤 종류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회 공격이 발동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 공격은 공격 범위로 들어갈 때, 즉 첫 번째 행동이죠. 공격 범위로 들어갈 때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범위에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한 칸을 이동, 이 공격 범위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기회 공격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 트롤의 범위가 예를 들어 15피트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들어갔다가 한 칸을 더 이동을 하면서 트롤한테도 공격을 받고 홉고블린의 공격 범위에서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기회 공격을 다시 받게 돼요. 즉 두 번의 기회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공격 범위에서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기회 공격이 벌어져요. 세오니가 이쪽 바깥으로 나갈 때 홉고블린 때문에 기회 공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회 공격은 리액션을 소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홉고블린이 리액션을 소비해서 발레로스를 먼저 한 대 때렸다면 세오니가 이동할 때는 더 이상 기회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엄피의 액션을 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벽 또는 장애물, 바위 등등 뒤에 숨으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처에 있는 동료의 등 뒤에도 숨으려고 시도할 수가 있어요. 1액션을 소모해서 엄피를 시도합니다. 동료나 사람 형체 뒤에 숨으면 약간 가려짐 효과를 받으면서 플러스 1의 방어력 보너스를 받아요. 3번처럼 벽 뒤에 숨어 있다면 가려짐으로
취급을 해서 AC 그리고 반사 내성과 은신 굴림에 플러스 2 보너스를 받습니다. 벽 뒤에 완전히 숨어서 몬스터의 시야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가려짐으로 취급해서 엄피 액션을 했을 때 AC 반사 은신에 총 플러스 4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패스파인더에 있는 독특한 시스템 중에 오프가드, 협공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토큰을 가운데다 놓고 상하 좌우에 외곽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아군의 토큰 2개가 이 외곽선 2개를 모두 가로지를 때 오프가드가 발생을 합니다. 오프가드 상태가 걸린 적은 방어력에 마이너스 2 페널티를 받게 돼요. 지금 발레로스랑 그 다음에 키라 같은 경우에는 양쪽을 가로질렀기 때문에 이 둘의 공격에 대해서 오건은 오프가드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메리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그었을 때 줄을 하나만 통과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실의 공격에 대해서는 오프가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오니의 경우를 볼까요? 세오니는 오히려 오크의 공격 범위에 들어와 있고 홉고블린의 공격 범위에 있기 때문에 세오니가 양쪽 토큰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통과를 하게 되면서 오프가드 상태가 됩니다. 만일 세오니가 이 상황에서 10피트짜리 장대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세오니도 오거를 공격할 수 있고 메릴시릴도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거를 기준으로 이번엔 상하에서 직선이 모두 통과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프가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프가드는 반드시 근접 공격으로만 발생시킬 수 있어요. 원거리 공격 활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사용할 때는 오프가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는 어둠이나 또는 짙은 안개 같은 것에 가려지지 않는 한 어지간한 경우에는 전장의 끝과 끝을 모두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중간에 벽으로 가려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라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든지에 관계없이 발레로스와는 오프가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키라의 턴이 이미 지난 상태다라고 하더라도 키라가 여기에 존재하고만 있다면 적이 등 뒤에 있는 키라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오프가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잘 잡았다면 이번에는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20면체 주사위를 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0면체를 굴린 다음에 힘 수치 또는 민첩 수치를 더해요. 본인이 어떤 무기를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수치를 써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숙련도를 더합니다. 내가 해당하는 무기에 훈련되었는지 아니면 전문가인지 마스터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얼마만큼의 숙련도를 더해야 할지 정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클레릭이나 바드의 보너스, 아이템 보너스를 더하고 상황 페널티, 나의 저주나 병약 같은 수치를 생각해서 페널티를 빼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캐릭터는 총 3개의 액션 토큰을 가지고 있어요. 이 3개의 액션 토큰을 공격에 모두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연속 공격 페널티, 멀티 어택 페널티라는 것을 받게 돼요.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공격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 중에서도 공격이라는 트레이시 붙어있는 액션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공격 트레이시 붙은 액션을 여러 번 수행할 때는 두 번째 이후 액션부터 반드시 멀티 어택 페널티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페널티가 없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5, 세 번째는 마이너스 10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페널티가 마이너스 10이나 붙어버리면은 이걸 현실적으로 공격을 명중시키지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면체 주사위를 굴리고 난 후에 기본적으로 붙는 수치, 근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 초반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근력을 3에서 4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4가 붙겠죠. 5레벨 캐릭터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하는 무기에 높은 확률로 훈련됨, 적어도 전문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레벨 5에 플러스 2의 보너스가 붙으니까 여기에 또 7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바드라든가 아이템 보너스를 통해서 1점에서 2점 정도를 챙길 수가 있겠죠.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했어도 여기서 벌써 13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플러스 3의 엑스트라 보너스가 남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멀티어택 페널티를 받으면서도 세 번째까지 공격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멀티어택 페널티는 세 번째 이후로는 누적이 되지 않아요. 내가 만일 신속이라든가 추가 이유로 인해서 한 턴에 3번 이상 액션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액션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의 페널티만 받게 됩니다. 15, 20으로 계속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공격을 굴린 다음에 본인이 굴린 공격의 결과값을 적의 방어력과 비교를 해요. 일반
일반적인 굴림과 똑같이 방어력과 같거나 크다면 공격이 명중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그 수치가 10보다 크게 됐다면 치명타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명타는 피해 주사위를 굴리고 보너스를 더한 값을 단순히 2배를 해서 치명타 값을 결정하게 되고요. 내가 주문으로 치명타를 명중시켰을 경우에는 주문 굴림 값의 2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무기의 전문화 효과라는 걸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전문화 효과는 나중에 조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칼의 전문가이다 그러면은 치명타를 띄웠을 때 적에게 추가로 출혈 피해를 준다든가, 내가 도끼의 전문가다 그러면은 도끼를 휘둘렀을 때 적에게 뒤로 밀려나게 한다든가, 이런 효과들이 붙어 있는데 각각의 무기 카테고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전문화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공격 굴림 계산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미리가 경비원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경비원은 방어력이 29라고 나와 있네요. 이번이 세 번째 공격이라서 다중공격 페널티로 마이너스 10점을 받았습니다. 아미리의 결과값은 총 24가 나와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빗나감이에요. 하지만 20을 굴렸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서 성공, 즉 명중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맞추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20을 굴렸기 때문에 명중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어력은 모든 캐릭터가 적어도 10만큼의 방어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10의 방어력에다가 우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민첩의 수정치를 더해요. 그리고 현재 착용한 갑옷의 최대 수정치까지라고 쓰여 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어요.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면 이 민첩 수정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갑옷이 가볍다면 내가 민첩하게 움직여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할 수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갑옷이 너무 가볍고 얇기 때문에 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지는 못해요. 나는 회피를 해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탐험가의 의류를 봅시다. 탐험가의 의류가 제공하고 있는 민첩의 최대 수정치는 플러스 4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캐릭터가 민첩이 플러스 6이다 라고 하더라도 최대 4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옷이 잘 만들었다고 해도 상의를 벗고 있거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에 비하면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풀플레이트 아머를 볼게요. 풀플레이트 아머는 민첩의 최대 수정치가 0입니다. 내가 아무리 민첩하다고 하더라도 아머를 입었을 때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머 자체가 제공하는 방어력이 플러스 6입니다. 아주 튼튼한 아머죠. 탐험가의 의류는 의류가 제공하는 방어력이 없습니다. 플러스 0입니다. 탐험가의 의류와 같은 가벼운 갑옷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숙련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풀플레이트 아머는 중갑옷입니다. 중갑옷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갑옷을 입고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운영해야 최고의 방어력을 낼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로 아이템을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방패는 방패 스스로도 고유한 체력을 갖고 그 다음에 경도를 갖게 됩니다. 방패를 올렸을 때 해당하는 AC 보너스를 제공받게 돼요. 이 방패는 들고만 있으면 일단 방어력이 2가 오릅니다. 하지만 이 방패를 들어 올렸을 때라는 의미예요. 정말 내가 착용만 하고 있다고 방어력 보너스를 받을 수는 없고요. 매 차례에 1액션을 통해서 방패 올리기라는 액션을 선행을 해야 이 방패가 제공하는 플러스 2의 방어력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방패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패 막기라는 리액션이 있을 겁니다. 보통 파이터나 챔피언과 같은 클래스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방패 막기 리액션을 사용하면 날아온 공격에 들어오는 피해량을 방패의 경도만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의 피해를 받았는데 방패의 경도가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13이에요. 그렇다면 15에서 13을 제외한 2만큼의 피해만 받게 됩니다. 이 들어온 2의 피해를 캐릭터도 받고 그 다음에 방패도 약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총 4의 데미지가 이만큼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방패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도, 일정 포인트 이상까지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방패가 망가지게 됩니다. 방패가 망가지면서 부러지는 상태가 되게 되면 더 이상 방패를 통해서 방어력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와중에 만약에 방패의 체력이 0으로 도달해 버렸다. 그렇다면 아이템이 부서지면서 더 이상 그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이템을 수리하려면 적어도 1 이상의 방패 체력이 남아 있어야 하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인 근접 공격을 봤으니 이번엔 주문 공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공격도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주문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 굴림을 요구하는 주문이 있고요. 내성 굴림을 요구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공격 굴림은 당연히 캐릭터, 플레이어 본인이 굴리게 돼요. 20면체를 굴려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뺍니다. 내성 굴림은 본인이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격의 대상이 된, 대부분은 적이면 몬스터, 즉 GM이 굴리게 되는 굴림입니다. 내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반사 그리고 의지 총 3가지가 있고요. 20면체를 굴린 다음에 더할 거 더하고 뺄 거를 뺀다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에즈렌이 경호원을 대상으로 산성 그립이라는 주문을 사용을 합니다. 반사 내성의 DC는 21이에요. 에즈렌의 클래스 DC가 21이기 때문에 DC가 2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경호원은 주사위를 굴렸고 최종 결과값 26이라 플러스 5 차이로 반사 내성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문은 성공하더라도 어떤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산성 그립의 경우 생명체는 해당하는 피해의 절반을 받고 그 다음에 지속 피해를 받지 않으며 산성 그립이 만들어진 이런 발톱으로 확 핥히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 발톱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 5피트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번역에서 생략됐는데 시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 5피트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에즈렌이 산성 그립의 피해를 10만큼 굴렸고요. 여기에 대한 절반, 즉 5만큼의 피해를 경호원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5피트 이동하게 되겠네요. 이 이동은 강제 이동입니다. 피해 굴림을 방금 잠시 봤는데 일반적인 피해 굴림의 예시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피해는 피해 주사위, 각각의 무기마다 피해 주사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 피해 주사위는 1D6일 수도 있고 2D 8일 수도 있고 또는 1D 12일 수도 있고 무기의 종류나 사이즈마다 다양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피해 주사위를 굴려서 결과값을 보고 본인의 힘 수정치를 더해요. 그리고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뺍니다. 원거리 피해는 일반적으로는 힘 수정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힘 수정치를 받는 무기는 따로 원거리 무기 중에서도 특별한 트레이트를 붙이고 있습니다. 보통 추진력이라는 트레이트를 붙이고 있어요. 석궁이나 컴파운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힘 수정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사위에 힘을 더하고 보너스와 페널티를 더하고 뺍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궁수의 피해량이 근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근접 파이터보다 조금 더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원거리 무기가 갖는 장점은 무엇이냐? 원거리 무기는 대부분 치명적이라는 트레이시 붙어 있습니다. 즉 치명타를 띄웠을 때 한해서 피해 주사위의 값에다 플러스 8 또는 플러스 D12처럼 주사위 하나를 추가를 하게 돼요. 이것을 노리고 원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문 피해도 아까 봤던 것처럼 피해 주사위와 보너스 페널티를 더할 거 더하고 뺄 걸 뺍니다. 이렇게 나온 최종 결과값을 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종류의 피해인지 결정을 해요. 배기 피해인지 부수기 피해인지 마법적, 즉 불이라든가 냉기라든가 전기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마법 피해가 있습니다. 마법적 피해인지 정신 피해인지 독, 출혈, 정밀, 특수 등등 다양한 피해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그 다음 피해를 받는 적에 약점과 저항, 면역을 적용해요. 면역이 있는 적은 해당하는 종류의 피해를 완전히 무효화합니다. 약점이 있는 적은 약점 수치만큼 추가 피해를 적용해요. 저항이 있는 적은 저항 수치만큼 피해를 빼버립니다. 즉 화염 약점 5점이라면 각 피해에 5점을 더하고 화염 저항 5점이라면 각 피해에서 5점을 빼게 되는 거예요. 다음의 예시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불타는 화염검으로 적을 때렸어요. 화염 주사위는 1D6이고 배기 주사위는 2D8입니다. 무기에 적혀 있어요. 주사위를 굴려서 3이 나왔고 주사위를 굴려서 14가 나와 최종 17의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때리고자 하는 몬스터가 화염 저항 5점이 있지만 배기 약점에 2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굴린 이 화염 피해 3점은 완전히 무시됩니다. 5점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5점 이하의 피해는 모두 무시하는 거예요. 배기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단 1점이라도 배기 피해가 들어갔다면 약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4 플러스 2, 16이라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피해가 16점이 되게 됩니다. 마법사가 블레이징 볼트를 사용했어요. 총 3발의 공격이 날아가게 되었고 각각의 피해가 화염 1D6, 1D6, 1D6을 받게 됩니다. 3점, 6점, 4점의 피해가 나와서 총 13점의 피해였는데요. 적이 화염 저항 5점이 있는 적은 첫 번째 3점을 무시합니다. 0점이 되었죠. 두 번째 6점에서도 5점을 무시해서 1점이 되고 세 번째 4점에서도 5점을 무시해서 0점이 됩니다. 최종 피해는 단 1점입니다. 피해 계산의 FVTT 예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치명타를 성공시킨 아메리가 피해를 굴립니다. 2D11을 굴렸고 이 결과값은 8이 나왔네요. 8 더하기
그래서 총 18점의 피해에다가 크리티컬이라 2배인 36점의 치명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스타드 소드의 중요 전문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치명타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화는 현재 당신의 공격으로 균형을 잃고 다음 턴이 시작될 때까지 오프가드가 된다라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간략하게 살펴본 패스파인더의 주문 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마다 사용할 수 있는 주문의 종류가 있어요. 패스파인더에는 총 4가지의 주문 카테고리가 준비되어 있고 각각 아케인, 디바인, 오컬트, 그리고 프라이멀입니다. 오른쪽은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주문을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를 적어 놓은 거예요. 시전하는 방법에 따라 총 2가지의 다시 분류가 나뉘게 됩니다. 자발적 시전자가 있고 준비 시전자가 있습니다. 자발적 시전자는 알고 있는 주문 수가 적지만 그 주문을 자유롭게 시전하는 클래스입니다. 즉 소서러나 바드 같은 경우가 자발적 시전자입니다. 준비 시전자는 다양한 주문을 배우지만 총알을 장전하듯이 원하는 주문을 슬롯에 맞게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화염구를 많이 쓸 것 같고 가속 주문도 쓰고 싶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3레벨 주문 슬롯이 단 3개밖에 없다면 아침에 준비할 때 화염구 하나, 가속 하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제한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강화 시전입니다. 대부분의 주문은 상위 슬롯으로 시전할 때 혜택을 부여해요. 당신이 준비 시전자이고 상위 슬롯이 있다면 강화된 주문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주문에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히 깨우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문을 업캐스팅하는 게 나에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 시전자라면 나는 이 주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 또는 나의 후원자, 내가 믿는 다른 존재들이 나에게 부여를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캐스팅을 할 줄은 모르지만 업캐스팅을 할 기회는 주어져요. 각각의 레벨에 맞는 주문을 따로 배워야 한다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레벨업을 할 때 보통 2개의 주문을 배우게 되는데 내가 3레벨 파이어볼이 아니라 이제 5레벨 파이어볼을 쓰고 싶다. 그럼 배우는 2개의 주문 중에 하나에 5레벨 파이어볼을 할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한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죠. 안 그래도 배우는 주문이 적은데 이미 알고 있는 주문을 한 번 더 배우는 데다가 그 기회를 낭비하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시그니처 주문입니다. 대부분의 자발적 시전자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능력이고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주문을 시그니처 주문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주문을 자동적으로 업캐스팅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게 시그니처 주문입니다. 포스 포격을 보면 일반적으로 시전한 포스 포격은 한 발마다 1d4 플러스 1의 피해를 주는데 액션을 사용할 때마다 파편을 하나씩 추가로 발사를 합니다. 즉 1액션을 사용하면 포스가 한 발이 날아가고 내가 1레벨 주문 슬롯이 아니라 3레벨 주문 슬롯으로 포스 포격을 시전을 했다. 그럼 1액션을 사용할 때마다 포스 파편이 2개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5레벨을 사용을 했다. 그렇다면 3개가 날아가게 되겠죠. 한 번 시전할 때마다. 3액션을 시전하면 총 9발의 포스가 날아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러스 2라고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계속 2가 올라갈 때마다 강력해지는 종류의 마법이고요. 반대로 5번째 또는 7번째 이렇게 딱 지정된 슬롯이 있습니다. 이것은 7레벨 슬롯을 사용했을 때만 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 준비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이 위자드고 오른쪽이 바드입니다. 위자드는 대표적인 준비 시전자고 바드는 자발적 시전자이죠. 위자드인 에즈라는 준비형 시전자이기에 자주 쓰고 싶은 포스 포격을 1랭크에다가 2개 그리고 3랭크에다가 하나 총 3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드인 램은 자발적 시전자로 팬텀 페인 여기 있는 주문에 시그니처 마크가 이미 들어와 있죠. 시그니처 마크가 된 주문은 2랭크에도 자동으로 준비가 되고 3랭크에도 자동으로 준비가 됩니다. 레벨이 올라가고 주문 슬롯이 늘어날 때마다 하위 레벨에서 지정되어 있는 시그니처 주문이 계속 스택되는 그런 구조예요. 각각의 레벨마다 단 하나의 주문을 시그니처로 지정을 합니다. 1랭크 주문 중에서는 팬텀 페인을 지정했고 2랭크 주문에는 마법 해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3랭크를 봤을 때 원래 3랭크에 시전할 수 있는 주문 2개에다가 각각 1레벨에 준비한 팬텀 페인과 2레벨에 준비한 마법 해제가 같이 준비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집중 주문과 포커스 주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중 주문은 Concentrate이란 트레이트를 사용합니다. D&D와는 다르게 플레이어는 동시에 여러 주문에 집중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주문에 있는 집중이라는 트레이트는 이 주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명료한 의식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본인이 잠에 빠지거나 기절하거나 한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집중 주문이 동시에 풀리게 돼요. 대부분의 집중 주문들은 유지를 위해서 매턴 주문 지속이라는 액션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속하지 않은 주문은 자동으로 종료돼요. 주문을 지속하면 시전 시간이 늘어나거나 효과를 재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몬스터를 소환하는 류의 소환계 주문 같은 경우엔 매턴 1액션을 사용해서 소환물에게 2개의 액션을 부여하는 등 주문 지속을 요구하는 주문들은 대부분이 집중 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커스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커스 주문도 한글로 번역을 하면 사실 집중 주문이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음차를 해서 포커스 주문으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주문은 당신의 클래스에 포커스가 맞춰진 주문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클래스에서 부여하는 특별한 주문들이고요. 어떤 클래스는 이 포커스 주문을 굉장히 열심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클래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출저에 관계없이 최대 3개의 포커스 슬롯을 가질 수가 있고요. 매 전투가 끝나고 또는 전투 중이 아닐 때 10분 동안 집중하면 하나의 포커스 슬롯을 회복하게 됩니다.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노래를 연주하거나 아니면 시를 쓰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고요. 클레릭은 기도를 하면서 회복을 하고 마녀는 본인의 퍼밀리어와 놀아주면서 포커스를 회복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포커스를 회복할 때 적당한 RP적인 요소를 녹이면 포커스를 조금 더 많이 회복하게 해주는 GM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패스파인더에서 진행되는 피해와 회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게요. 비살상 공격과 살상 공격이 있죠. 비살상 공격은 근접 공격으로만 가능하고요. 누구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격 굴림에 -2 상황 페널티를 받는다고 선언하고 대상의 체력이 0이 되는 순간 대상은 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데드 캐릭터의 경우 체력이 0이 될 경우에 가루가 되면서 부서진다는 설정이라 언데드는 비살상 공격을 할 수 없어요. 적어도 1 정도는 남겨놓아야 합니다. 비살상이 아닌 공격의 대상이 된 대부분의 생물은 체력이 0이 되는 즉시 사망합니다. 오직 플레이어 캐릭터만 체력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기절하게 됩니다. 체력이 0이 되는 즉시 빈사 상태 하나를 받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자신의 차례에 회복 체크를 해요. 이때는 어떤 보정도 받지 못하고 단순히 20면체를 굴리게 됩니다. DC는 기본 체크 DC 10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빈사 상태 값을 더하게 됩니다. 즉 적어도 DC는 11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20을 굴렸어요. 그래서 대성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빈사 값을 2개만큼 뺍니다. D&D와는 다르게 별도로 체력을 얻고 일어나는 액션은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를 할 경우에는 빈사 값이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되고요. 대실패를 할 경우에는 빈사 값이 2개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빈사 수치 값이 4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은 사망하게 됩니다. 무의식 상태를 볼게요. 죽음 내성을 굴려서 빈사값이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0이 된 경우 또는 이제 체력이 1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안정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식을 차리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 캐릭터 체력이 0으로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무의식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1이라도 회복하는 즉시 사망 내성과 관계없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빈사 상태가 없어지면 즉시 부상이라는 상태로 바뀌면서 부상 하나를 받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체력이 0 이하로 떨어진다면 현재의 부상 수치만큼 빈사에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상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쓰러지면 빈사 1이 아니라 빈사 2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 상처 치료를 하거나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된다면 부상 수치에 관계없이 모든 부상을 회복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즈렌이 쓰러집니다. 이번이 2번째 쓰러짐이기 때문에 그는 체력이 0이 됨과 동시에 빈사 하나와 부상 하나 총 빈사 2의 상태를 받습니다. 매 차례마다 죽음 내성을 굴리게 되고요. 빈사 값이 2이므로 DC는 10 플러스 2라서 12입니다. 첫 번째 내성에 실패했네요. 그래서 빈사 값 하나가 추가됩니다. 만약에 다음번 내성에 실패하거나 적이 에즈렌을 포함하는 광역 파이어볼 같은 거를 날린다면 에즈렌은 피해를 또 받아 사망 수치가 추가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무의식 상태는 항상 엎드린 상태와 실명 그리고 오프가드를 동반하게 됩니다. 영웅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의적인 RP 혹은 적절한 상황에 GM이 영웅점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각 캐릭터는 최대 3개의 영웅점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영웅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파이조의 가이드는 이후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추가로 영웅점을 부여하길 권하고 있는데 이는 패스파인더 시스템 특성상 주사위를 굴릴 일이 굉장히 많고 각각의 전투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세션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더 많은 영웅점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영웅점을 부여하지 않는 GM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에요. 영웅점 하나를 사용해서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가 있고요. 반드시 다시 굴린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영웅점을 전부 사용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즉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에즈란의 예시처럼 죽음 내성에 실패하거나 광역 피해를 받아서 빈사값이 4에 도달한 순간에 플레이어는 이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웅점을 하나를 가지고 있든 3개를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영웅점은 모두 소진되게 되고요. 체력은 0으로 유지된 상태로 안정화됩니다. 체력에는 활력 에너지와 공허 에너지가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캐릭터는 본인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종류로 회복하는 캐릭터는 해당하는 피해에 자동으로 면역을 얻게 돼요. 즉, 내가 언데드 트레이시 있어서 공허 에너지로 치유받는 캐릭터를 플레이하고 있다면 적군이 공허 피해를 주는 공격을 시전했을 때 해당하는 피해는 면역으로 취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활력도 활력 에너지로 회복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활력 피해에 면역을 받게 됩니다. 전투 상황이 아닐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력 회복 포션을 마시게 되죠. 가장 비싸고 효율이 낮은 방법이지만 반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클레릭이 누웠을 때 그 누구도 회복할 수 없다면 포션을 마셔서 회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복 마법도 존재합니다. 힐과 같은 대표적인 회복 디바인 마법이 있죠. 슬롯만 소비하면 된다는 점에서 혜택이 꽤 큽니다. 마지막은 상처 치유 액션입니다. 이것은 총 10분이라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전투 중에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을 전투 중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숙한 치료사와 같은 피트가 존재합니다. 의학에 최소한 훈련됨 이상이 필요한 액션이고요. DC 15의 기본 체크를 성공하면은 ED 8의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복된 대상은 1시간 동안은 상처 치유를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조건도 없애주는 능숙한 치유사 피트가 존재합니다. 숙련도에 따라 내가 예를 들어 의학에 훈련된 게 아니라 의학의 마스터예요.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라면은 이 DC 값을 올리고 더 많은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DC를 35까지 올린 다음에 회복량에다가 4D8 플러스 20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가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식입니다. 전투 중이 아닌 상황에 플레이어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상처 치유를 포함한 다양한 탐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액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의 깊은 움직임, 방어 이동, 마법 탐지, 조사, 정찰, 그리고 수색입니다. 여기 보면 절반의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데 이 경우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또는 이동 속도를 추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열심히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틀이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틀 동안 주의 깊은 움직임으로 이동을 하겠다라고 파티원이 선언을 하면 이틀이 아니라 4일이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찰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지각 굴림을 수행을 했을 때 모든 파티원에게 우선권 플러스 1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DC는 GM이 결정하게 되게 돼요. 수색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지각을 굴린 다음에 문과 함정에 대한 수색을 GM 판단하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잠을 자는 부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짧게 10분 1시간씩 쉬는 게 아니라 매 24시간마다 최소한 8시간 정도의 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D&DA 같은 경우에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풀 체력을 회복을 해주는데 패스파인더는 건강 수정자 곱하기 레벨만큼 회복을 해줘요. 즉 내가 건강 수정자가 0이거나 단 1밖에 없는 경우에는 레벨이 낮은 5레벨, 4레벨 이럴 때 하룻밤을 자도 체력이 4밖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고 일어나서도 또 옆에서 누가 붕대질을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풀 체력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갑옷을 입고 자는 경우에는 피로한 상태를 받습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 야습을 받거나 또는 예기치 못한 함정이 발동하는 경우에는 갑옷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이 경우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룰을 채용하지 않는 GM도 제법 있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에 하루의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작업은 아래와 같아요. 주문 시전자는 일단 모든 주문 슬롯을 회복하고요. 준비형 시전자는 오늘 어떤 주문을 시전할지 고르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충전되는 리소스들이 있다면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최대 10개의 매직 아이템에 매일 새로이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D&D는 3개의 아이템이지만 패스파인더는 10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직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긴 휴식입니다. 짧은 아까 봤던 게 하루의 휴식이라면 여기서 생각하는 긴 휴식은 몇 주 혹은 몇 달, 길게는 년 단위의 휴식을
뜻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가 해결되고 캐릭터들이 마을이나 어딘가 정착지에 돌아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기를 이 긴 휴식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드벤처 패스에 따라서 이러한 긴 휴식이 정말 길게 존재하는 어드벤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어드벤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각각의 캐릭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제작 기술이 있다면 이때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캐릭터의 재주를 같은 레벨의 다른 재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이 소요되지만 GM과 협의하여 더 짧은 시간에 훈련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M과 협의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기술의 숙련도를 올리는 등 캐릭터의 다양한 설계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게 긴 휴식의 의의입니다. 제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구하기 위해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제작 비용은 아이템 가격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GP짜리 아이템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면 준비물이 최소한 50GP는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를 투자할 때마다 왼쪽의 표에 있는 만큼 잔금이 줄어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레벨 위자드이고 해당하는 기술, 제작 기술의 엑스퍼트, 전문가 등급이라면은 하루를 투자할 때마다 5GP씩 아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 열흘을 소비를 해서 아이템을 제작하려고 시도를 한다면은 남은 50GP만큼을 다 없애기 때문에 절반 값으로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이템의 나머지 금액이 충족되는 즉시 완성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일을 소비해서 현재 아이템 가격의 절반 50GP는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50GP잖아요. 이 부분을 10일을 투자를 해서 영원으로 할인을 받아도 되고 그냥 50GP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불을 해도 됩니다. 혹은 절반 섞어서 5일 동안만 해서 25GP를 할인받고 25GP는 다시 본인의 주머니에서 지불을 해도 됩니다. 어떤 순간이든 아이템의 나머지 금액이 충족되는 순간 아이템은 즉시 완성된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패스파인더의 캐릭터 메이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메이킹은 제일 첫 번째 조상을 고르는 것으로 시작해요. 선택 가능한 다양한 조상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드워프, 엘프, 노움, 고블린, 하플링, 인간, 오크, 레시, 식물 종족이죠. 이와 같은 기본 조상에 더해서 캣포크, 홉고블린, 코볼트, 텐구, 인형, 스켈레톤, 안드로이드까지 정말 많은 조상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선택한 조상에 따라서 초기 체력과 이동력, 시야, 능력 점수, 크기, 그리고 언어가 정해지게 됩니다. 각각의 조상들은 다양한 유산을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플링인데 하플링 중에서도 어떤 하플링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유목민 하플링일 수도 있고요. 동굴 하플링일 수도 있고 초원 하플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하플링 종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목민 하플링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추가 언어를 알게 되면서 레벨업을 할 때마다 남들보다 쉽게 더 많은 언어를 배울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트레이시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캐릭터의 성장을 꿈꾸고 있는지에 따라 조상과 유산을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상상 가능한 수많은 배경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 상실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산적 출신일 수도 있고요. 배달원일 수도 있고요. 반란군일 수도 있고 정찰병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배경 옵션이 준비되어 있고 만일 주어진 배경 옵션 중에 내 캐릭터와 딱 맞는 배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GM과 협의하여 나만의 배경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배경이 주는 효과는 초기 능력 점수의 부스트예요. 내가 파이터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정찰병 출신이었다면은 그 나의 배경과 클래스의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캐릭터에게 중요한 능력치, 건강이라든가 근력 같은 걸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파이터지만 과거가 주술사였어요. 그렇다면 캐릭터의 배경과 클래스의 시너지는 좋지 않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멋지고 독특한 캐릭터가 만들어지겠죠. 배경에 따라서 기본 기술의 추가 숙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찰병 같은 경우에는 생존에 추가 숙련을 주거나 운동에 추가 숙련을 주는 등 본인 캐릭터에게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일부 특수한 배경은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능력을 제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유령에 사로잡힌 자 배경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본인 캐릭터 주변에 항상 유령이 떠돌아다닌다는 설정입니다. 유령들에게 여러 가지 외교라든가 다양한 군림 요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유령이 화가 나서 당신 캐릭터에게 저주를 내릴 수도 있는 등 다양하고 재밌는 RP가 가능한 옵션
옵션들입니다. 또한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제주 혹은 특별한 제주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주들은 특정 배경만 선택할 수 있도록 배경 단계에서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GM과 자세한 협의를 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 클래스를 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시작 클래스를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클래스는 일반적인 RPG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라 별도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패스파인더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클래스들이에요. 짧게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연금술사는 일반적으로 약을 만드는 캐릭터라기보다는 사실 폭탄병이에요. 여러 가지 수류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걸 던지는 중거리 포병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클래스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연금술사 테크 중에서도 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독술사 테크가 있고 본인에게 직접 변이 혈청을 주입해서 여러 가지 근력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게 한다거나 하는 혈청학자와 같은 클래스 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니미스트의 경우에는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영들을 본인의 몸에 빙의시키는 무녀와 같은 클래스예요. 모범자와 애니미스트는 굉장히 비슷한데요. 모범자는 주변에 떠도는 아무 령을 빙의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과 강력한 연결이 있는 조상 또는 영웅의 령을 본인의 몸에 빙의시켜서 싸우는 클래스입니다. 둘 다 상급자용 캐릭터예요. 건어와 발명가는 함께 가는 캐릭터입니다. 둘 다 알켄스터라는 서플북에서 추가된 클래스이고요. 건어는 총을 사용을 하고 발명가는 기즈모라는 위젯을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건어와 발명가는 어드벤처 패스를 조금 타요. 즉 시나리오를 조금 탑니다. 건어와 발명가 모두 캐릭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데 해당하는 자원의 수급이 어려운 AP가 있어요. 숲속에서만 진행돼서 도저히 철이나 고철을 구할 수 없다든가 톱니바퀴나 같은 기어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원시 부족에서 시작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건어나 발명가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탐정과도 같은 캐릭터이고요. 전투적으로는 다른 캐릭터들에게 몬스터의 약점을 먼저 빠르게 파악해서 약점 공략에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아군들에게 버프를 준다든가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소마터지는 조사자 중에서도 조금 해박한 오컬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네티스트는 원소술사입니다. 본인이 다룰 불, 물 또는 전기, 공기와 같은 원소를 정한 다음에 해당하는 원소의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문 시전자와 유사한데 일반적인 주문 시전자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주문 캡의 개수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키네티스트는 그런 제한 없이 무조건 액션 2개를 사용하면 해당하는 원소의 능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가짓수가 굉장히 적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은 사이킥입니다. 캔트립을 다양하게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이고요. 마찬가지로 주문 시전자에 속합니다. 메이거스는 마검사예요. 내가 칼도 쓰고 싶고 주문도 쓰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고요. 단점으로는 유리 대포입니다. 공격력은 굉장히 강력한 데 비해서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신중한 운영이 필요한 클래스예요. 오라클은 패스파인더식 클레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레릭이 내가 정말 따르는 신이 있고 이 신에게 헌신적인 마음을 보여서 클레릭이 된 거라면 오라클은 이 신이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 신이 당신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신이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했는데 이것이 본인이 꼭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선량한 사람인데 악신의 선택을 받아서 악신을 강제적으로 섬기는 오라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라클 캐릭터는 본인의 주어진 숙명에 저항하거나 순응하는 식의 RP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오라클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강력한 존재의 간택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약간 표현을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녀는 일반적인 D&D 쪽 게임에서 사용하는 월학과 유사한 클래스입니다. 본인을 후원해주는 후원자 페트리온이 존재하고요. 페트리온과 소통하는 도구로 그들이 부여한 독특한 퍼밀리어를 대동하게 됩니다. 이 퍼밀리어가 마녀에게는 주문서이자 주문 시전의 초점이고 모든 클래스 운영의 기본이 되는 퍼밀리어 중심의 독특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환사는 마녀와 비슷한데요. 퍼밀리어가 아니라 에이돌론이라는 정령과 계약을 해서 에이돌론을 사역하게 됩니다. 소환사 자체의 공격력은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주문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에이돌론을 강화해서 에이돌론이 전장에서 싸우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스워시버클러는 파이터와 로그를 적당히 섞어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클래스예요. 여러 가지 멋진 액션, 예를 들어 전투에 참여할 때 공중고개를 하면서 전투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망토를 휘두르면서 멋있게 등장한다든가 하는 행동을 통해 브라바도라는 트레이트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파나슈라는 엔진을 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트레이트를 쌓아서 그 쌓아놓은 스탯으로 강력한 한방을 하는 엔진 빌딩형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 클래스를 정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피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의 캐릭터 빌딩이 진행되게 됩니다. 마치 레고를 조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각각의 레벨을 주어졌을 때 내가 원래대로 알고 있는, 즉 파이터라면 파이터 클래스를 선택할지 아니면 아키타입, 멀티 클래스를 탈지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약 160여 가지의 아키타입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아키타입 옵션이 있습니다. 본인 클래스와 시너지가 잘 맞는 아키타입도 있고요. 그냥 내 캐릭터가 원하는 낭만적인 멋진 아키타입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GM에 따라 특정 아키타입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마찬가지로 GM과 협의해 주세요. 매 레벨을 할 때마다 아키타입에서 레고로 조각을 가져올 건지 내 클래스에서 조각을 가져올 건지를 선택해서 이것을 다 조립해서 만들어내면 나의 최종적인 캐릭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아키타입은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의 시작 클래스만 쭉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패스 빌더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의 사용법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URL에 접속하게 되면 패스 빌더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제일 처음에 좌측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웹 캐릭터 빌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어요, 원한다면.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위쪽에서 뉴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뉴 캐릭터를 선택하면 왼쪽에 조그만 팝업이 뜨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바로 Get Start를 누르시면 됩니다.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캐릭터 이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이름을 정해주고 나면 그 다음은 캐릭터 레벨입니다. 몇 레벨 캐릭터를 만들지 여기서 골라주시게 되고요. 다음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캐릭터의 조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구글이나 크롬 번역을 통해서 한글로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번역의 퀄리티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영문판과 한글 번역판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상을 선택하면 왼쪽과 같은 조상 옵션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희망하시는 조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보는 바와 같이 커먼, 언커먼, 레어로 옵션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하는 옵션은 가운데 있는 조그만 박스에 있는 것처럼 색깔로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연한 회색, 연한 파란색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클래스, 주황색이 언커먼,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레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커먼 이상 등급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을 때는 GM과 협의가 필요해요. 이 경우에는 저는 한번 휴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고르고 나면 왼쪽에 조그만 톱니바퀴가 보이게 돼요. 화면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스킬 종류를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스킬을 선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스킬 트레이닝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하고 났다면 어떤 종류의 유산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인간 중에서도 어떤 인간인지, 탐험을 하는 인간인지, 야망이 있는 인간인지, 그냥 평범한 인간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빌리티, 본인 캐릭터의 능력치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일리걸 앤세스트리 부스트라고 나오죠. 그것은 똑같은 능력치 두 개를 올리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능력치 두 개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캐릭터 배경에서 부여하는 백그라운드 부스터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건강과 힘을 선택했어요. 마지막으로 클래스 부스터를 선택합니다. 파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4개의 추가 부스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4개의 부스트를 힘부터 매력까지 본인이 원하는 스탯에 하나씩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레벨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 능력의 부스트의 상한선이 4로 정해져 있어요. 4에서 5로 넘어가려면 똑같은 스탯을 2번 찍어야 됩니다. 즉 4일 때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근력이 4로 되어 있죠. 근력 4에서 프리 부스트 하나를 할당하면 4.5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레벨업을 해서 본인이 근력의 부스트를 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한 번 더 선택을 했을 때 근력이 5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옆에 능력치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은 기술 숙련입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숙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있는데 제일 먼저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먼저 가져가는 게 좋아요. 클래스와 배경에서 제공하는 무료 기술을 선택한 다음에 남아있는 기술 포인트, 우측 상단에 보는 것처럼 두 개가 남아있다고 나오죠. 남아있는 기술 포인트를 본인이 분배하고 싶은 다양한 기술들을 분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T가 훈련됨, 트레인이고요. E가 엑스퍼트, M이 마스터, L이 레전더리입니다. 이 중에서 저레벨 캐릭터는 최대 엑스퍼트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마스터 등급이 되려면 적어도 7레벨, 레전더리 등급이 되려면 그 이상의 레벨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선택하고 났으면 그 다음은 캐릭터의 피트를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피트와 일반 스킬 피트 그리고 제너럴 피트로 총 3가지의 피트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클래스 피트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멀티 클래스를 타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디케이션 피트를 선택하면 멀티 클래스 옵션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레벨을 올리다 보면 중간에 이런 지구본 모양이 있는 제너럴 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제너럴 피트는 일반적인 피트보다 훨씬 강력한 피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너럴 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스킬 피트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옆에 있는 스킬 창에서도 일반 스킬 피트와 제너럴 피트를 구분을 해 놓았어요. 하지만 모든 제너럴 피트는 스킬 피트입니다. 그래서 스킬 피트 탭에 들어가 보면 모든 제너럴 피트가 뒤섞여서 나오게 되고 제너럴 피트 탭에 들어가야만 제너럴 피트만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너럴 피트가 제공하는 가장 흔한 능력 중에 하나, 플리트, 빠른 이동이죠. 이동 속도를 5피트 추가해 줍니다. 다이하드, 더 이상 빈사 상태 4가 아니라 5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캐니 아큐멘, 본인이 부족한 내성, 예를 들어 다른 내성 중에 유일하게 반사 내성만 내가 훈련된 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그 내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전문가까지 올려주게 되고요. 나중에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더 추가적인 혜택 보너스를 부여하게 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피트가 제너럴 피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 빌더 창에서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캐릭터 얼굴과 함께 디테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디테일 창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패스 빌더 시스템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쪽에서 본인 캐릭터가 숭배하는 신성을 정해주지 않으면 신성이 중요한 클래스, 즉 챔피언이나 클레릭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FVTT로 캐릭터를 불러올 때 버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꼭 신성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신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팝업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팝업에 낫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직접 수동으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돼요. 패스파인더 세계관 내에서 흔하게 숭배받는 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데스나 셀린, 사렐레, 파라스마, 이오메데가 숭배받게 되는데 각각의 신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캐릭터 빌드가 끝났고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캐릭터 준비가 되었으면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 옆에 작은 버튼 3개를 누릅니다. 그렇다면 조그만 팝업이 뜨게 되고요. 팝업 중간에 있는 엑스포트에서 엑스포트 제이슨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이 조그만 팝업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화면 가운데 나오는 6자리 숫자를 GM에게 전달해 주시면 대부분의 GM이 캐릭터 빌드를 손쉽게 진행해 주실 겁니다. FVTT 화면 내에서 한번 볼게요. 캐릭터 시트 상단에 보면은 패스먼처라고 있습니다. 패스먼처 따로 모듈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패스먼처 모듈에 들어간 다음에 우측에 보이는 패스먼처 아이디 넘버에다가 아까 확인했던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캐릭터 생성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패스파인더 입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패스파인더를 쉽게 즐기기 위한 한글화 모듈도 우측에서 배포 중이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디스코드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